대한민국 당장 나가세요. UAE는 한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한국의 답변. 우린 장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란 드론 폭격에 쑥대밭된 UAE 지키는 세계 최고, 대한민국, 그리고 형제국의 충격적인 배신. 지금 시작합니다. 장난감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폭탄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십억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시장 골목에서 파는 장난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물건들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산 알 나흐얀이라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공군기지 방공작전센터장을 맡고 있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걸프만 일대에 저가 드론을 대량으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찰용이라고 했어요. 국경 근처를 맴도는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레이더망에 간간히 잡히는 소형 비행체들을 보면서 저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위협이 아니라 소음이야. 우리 패트리어트가 저런 걸 상대하겠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를 때려주고 싶습니다. 소음이라뇨? 그 소음이 폭풍이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며칠 후 미 중부사령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내려왔습니다. 이란이 띄운 드론의 숫자가 하루 만에 3배로 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가가 대당 $500에서 $2,000 수준인 자폭형 드론이 수백 대 단위로 편대를 이루어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 미군이 주둔한 바레인 해군기지, 그리고 한국군이 주둔한 카타르 북부 공역까지 걸프만 저녁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들끓었죠. 미군 측 연락장교 브라이언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 농담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하산, 솔직히 말하겠다. 어젯밤 아라사드 기지에 드론 47대가 동시에 접근했다. 패트리어트 2기가 대응했는데 요격은 12대에 그쳤다. 나머지는 기지 외곽까지 들어왔다. 12대, 47대 중 12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발에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쏴서 $500짜리 드론 12대를 잡은 겁니다. 나머지 35대는 그냥 뚫고 들어왔고요.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미국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 남동부 드론 조립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죠. 언론에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고 시설이 완파됐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결정적 타격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타격이 끝나고 이틀도 안 돼서 드론이 다시 나타났다는 걸요. 공장 3곳을 부쉈는데 드론은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드론이라는 건 공장이 아니라 차고에서도, 창고에서도, 심지어 트럭 위에서도 조립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시설을 파괴해도 수백 달러짜리 드론의 생산을 막을 수 없다. 이건 전쟁의 문법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론들이 단순히 시설만 노리는 게 아니라 미군 병력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라크 서부 사막지대에서 소규모 초소를 운영하던 미 해병대원들, 머리 위로 드론이 밤새 선회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공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포였는지 실감이 나십니까? 카메라 렌즈가 아래를 향한 채로.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건 위협이 아니라 심리전이었습니다. 우리 기지도 예외가 아니었죠. 어느 날 새벽, 제 부관 라시드 소령이 숨을 헐떡이며 작전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센터장님, 남서쪽 공역에 미확인 비행체 23대가 편대를 이루고 접근 중입니다. 고도 300m 이하 레이더 포착이 간헐적으로 끊깁니다. 고도 300m. 그건 우리의 주력 방공체계가 최적으로 작동하는 고도 아래였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탄도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잡는 체계지, 지면을 기듯이 날아오는 소형 드론에는 맞지 않는 도구예요. 마치 대포로 파리를 잡으려는 것과 같았죠. 우리는 단거리 방공 자산을 총동원했습니다. 스위스제 스카이가드, 러시아에서 들여온 판치르, 그리고 수동 대공포까지. 결과는요, 23대 중 15대를 격추했습니다. 나름 선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8대가 기지 외곽 경계선을 넘었고 그중 2대가 활주로 보조시설 근처에서 자폭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방공체계,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다층 방어망, 그게 시장통 드론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부다비 국방부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면 속 장성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죠. 회의가 끝날 무렵 국방차관보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다. 청웅 이체계의 추가 포대와 실전 데이터 연동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천궁 이체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지만 주된 역할은 중고도 방어였거든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건 적어도 소형 드론인데 그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제안의 핵심은 단순한 장비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청웅 이체계의 소프트웨어 패치를 적용하고 적어도 표적 탐지 알고리즘을 실전 환경에 맞게 즉시 업데이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국방위사업청 기술진을 직접 파견해서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무기 수출국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추가 구매 계약서를 들이밀어요. 더 사세요. 더 좋은 거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장비를 최대한 살려서 지금 당장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건 물건을 파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싸우겠다는 동맹의 태도였죠. 라시드 소령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빠르네요. 빠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읽고 가장 현실적인 답을 가장 먼저 내놓은 것. 저는 그제야 이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인천에서 출발한 군 수송기 한 대가 알다프라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컨테이너가 내려오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기대라기보다는 간절함에 가까웠죠. 제가 7년간 지켜온 이 하늘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으니까요. 수송기에서 내린 한국 기술진의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정돈된 자세를 유지한 그 사람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센터장님, 지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의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작전실에는 새로운 언어가 하나 더 울리기 시작했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드론 공격이 시작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걸프만 전역의 방공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더 이상 군사 기밀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뉴스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각국 정부는 저마다의 셈법을 꺼내 들기 시작했죠. 그 셈법의 시작은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들에게 일제히 전화를 돌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다. 걸프만의 에너지 안보는 전 세계의 문제다. 그러니 동맹국들도 분담하라. 한마디로 참전 요구였죠. 비용도 병력도 장비도 나누어 치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끊기는 거니까요. 유럽도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요구의 방식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피를 흘리는 동안 동맹국들은 뒤에 숨어 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외교적 수사라기보다는 압박에 가까운 어조였죠. 동맹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청구서를 들이미는 느낌. 저는 그 발언을 듣고 브라이언에게 물었습니다. 브라이언, 솔직히 말해봐. 이 전화 받은 나라들 중에 진짜로 군대 보내겠다고 한 곳이 있어? 브라이언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여력이 없고 호주는 거리 핑계를 대고 있어. 지금 가장 시선이 쏠리는 건 아시아 쪽이야. 특히 일본. 세계 3번째 경제 대국이고 미일 동맹의 핵심 파트너죠. 미국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참여를 요구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일본이 뭔가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적어도 기술 지원이나 후방 군수 정도는 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도쿄에서 들려온 소식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자위대 파견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겁니다.
그것도 11시간짜리요. 여러분, 11시간입니다. 의원 한 명이 단상에 올라가서 11시간 동안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헌법 구조 해석부터 시작해서 과거 전쟁 역사, 중동 개입의 위험성, 자위대의 법적 지위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연설 속에서 시간은 흘러갔고 안건은 표결조차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웠어요. 우리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다니고 활주로에 파편이 박히고 병사들이 잠을 못 자는 이 시각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11시간 동안 말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전쟁의 속도와 정치의 속도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체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기술자 파견을 거부했습니다. 군대 파견도 거부했습니다. 장비 지원도 거부했습니다. 3번 모두 거부. 공식적인 이유는 헌법적 제약과 국민 여론이었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눈에는 그냥 한 단어로 보였어요. 부피. 브라이언이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쿄 건은 끝났어. 공식적으로 불참이야. 그의 표정에서 실망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십 년간 동맹이라고 불러온 나라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돌아선 거니까요.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UAE도 일본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원유를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는데 정작 우리가 위기에 처하니까 돌아오는 건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정확한 내막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에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형제국 방어라는 이름의 비공개 대응 전략이 수립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제국,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외교적 수사도 아니고 정치적 계산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국 내부에서 UAE를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라시드 소령이 한국 측 연락 채널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제게 전해줬습니다. 센터장님, 한국 측에서 추가 지원 패키지를 확정한 것 같습니다. 청웅 이 추가 포대만이 아니라 대드론 작전 전담 기술팀까지 편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추가 포대야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드론 전담 기술팀이라니. 그건 단순히 장비를 보내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전문가를 보내고 그 전문가들이 우리 기지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세계가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사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11시간 동안 말싸움을 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조용히 수송기에 장비를 싣고 활주로에 착륙하는 나라가 있었던 거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습니까? 며칠 전 한국기술진 팀장이 도착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 그게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형제국 방어. 그 전략의 핵심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위험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한국기술진이 우리 작전실에 합류한 첫날, 팀장이 전체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방공체계 현황, 드론 침투 경로, 요격 성공률, 실패 원인 분석까지 전부요. 보통 외국 군사 기술진이 오면 자기네 장비 설명부터 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좋고 저건 이렇게 뛰어나고. 그런데 한국 팀장은 정반대였어요.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겪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를. 센터장님, 지난 열흘간 드론 침투 데이터를 모두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격 실패 건의 고도, 속도, 접근 각도를 분석하면 패치 방향이 나옵니다. 라시드 소령이 옆에서 제 얼굴을 슬쩍 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 진심이구나? 군사 세계에서 자국의 방공망 실패 데이터를 외국에 공개한다는 건 엄청나게 민감한 일입니다. 그건 자기 집 자물쇠가 어디가 약한지 알려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은 그 데이터를 요구한 게 아니라 부탁한 겁니다. 같이 고치자고, 함께 막아내자고. 저는 승인했습니다. 솔직히 망설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7년간 지켜온 이 하늘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가 외면하는 이 순간에 달려와준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전실 모니터 앞에 UAE 장교들과
한국 기술진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랍어와 한국어가 뒤섞이고 그 사이를 영어가 연결해주는 그 풍경이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서로 다른 사막에서 왔지만 같은 하늘을 지키려는 사람들. 레이더 화면 위의 점들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심장 박동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형제국 방어작전. 그 이름값을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그 밤만큼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어떤 미사일보다 강력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의 참전 요구는 걸프만 동맹국들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의 화살이 한국에도 날아갔죠. 저는 그 소식을 브라이언을 통해 들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공동으로 한국 측의 전투부대 파병을 타진했다는 거였어요. 보병이든 특수전이든 어떤 형태로든 전투 병력을 걸프만에 투입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공식 답변이 왔어. 전투부대 파병은 거절이야. 거절.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이 거부하고 유럽이 외면하고 이제 한국마저 손을 떼는 건가? 또다시 혼자 남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국은 특히 더 충격이 컸죠. 거절이 아니라 배신과 같다는 말을 내뱉은 동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브라이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하산, 전투부대는 거절이지만 기술 지원과 방공체계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고 했어. 오히려 규모를 확대한다는 뉘앙스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전투부대 파병 거절, 기술 지원 확대, 이 두 문장이 나란히 놓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서 움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쉬운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본처럼 전부 거부하는 것, 다른 하나는 미국 눈치를 보고 병력을 보내는 것. 한국은 그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길을 만들었습니다. 군인 대신 기술자를, 총 대신 레이더를, 전쟁 대신 방어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아부다비 국방부로부터 긴급 보안 전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라시드 소령이 그걸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놀람과 감동이 뒤섞인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전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UAE 대통령이 한국 측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였어요.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 서한도 아니고 실무자 선에서 전달하는 통상적인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국가 원수가 직접 한국 지도부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은 오지 마라. 너무 위험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나라가 공격받고 있는 와중에 도와주겠다는 나라에게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보통은 거꾸로잖아요? 도와달라고, 제발 빨리 와달라고 매달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한국 기술자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파견을 만류한 겁니다. 라시드 소령이 전문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하는 말입니다, 센터장님.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쟁통에 와서 싸워라가 아니라 오지 마라, 네가 다칠까 걱정된다 라고 말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국가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답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틀 뒤 한국 측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내용이었어요. 대통령의 걱정에 깊이 감사하지만 이미 확정된 기술 지원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요. 위험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 가야 한다고. 형제가 위험할 때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는 건 형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 회신 내용을 읽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다프라의 사막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모래 위에 길게 늘어진 경납고의 그림자를 보면서 생각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위험하니까 가지 않는 나라와 위험하니까 가는 나라.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화 디펜스에서 파견하는 방공체계 기술자들이 최종 편성을 마쳤다는 것. 천궁 2체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레이더 정비 전문가, 교전 알고리즘 분석관까지 민간인 신분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은 걸프만 파견 논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한다며 한 발 뒤로 빠졌고요. 독일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면 거부. 한국 한화 기술자들은 인천공항에서 군용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시드 소령이 수송기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센터장님, 한국 기술진 추가 인원이 내일 새벽 도착합니다. 숙소와 보안 동선을 확인해야 하는데 기지 내부 숙소로 배정할까요? 아니면 외부 안전구역으로 할까요?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지 내부로 해. 우리 장교 숙소 바로 옆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을 기지 밖에 둘 수는 없잖아. 라시드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센터장님, 다른 나라 기술진이었으면 이 시점에 철수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럽계 방산업체 두 곳에서 파견하고 있던 장비 유지 보수 인력이 이미 철수한 상태였거든요. 보험사에서 전쟁 지역 체류 보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요. 돈으로 연결된 관계는 위험 앞에서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계약서에 전쟁 조항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의 문법이니까요. 한국 기술자들에게도 그런 조항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보험 문제도 안전 규정도 가족들의 걱정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수천 페이지의 방산 계약서보다 무거웠어요. 새벽 4시. 수송기가 활주로에 접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라시드 소령과 함께 직접 마중을 나갔어요. 사막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활주로 유도등 불빛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수송기 뒷문이 열리고 장비 컨테이너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뒤로 한국 기술자들이 내렸어요. 20명 남짓. 군복이 아닌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깨에 개인 장비 가방을 맨 채 사막의 찬 공기를 처음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는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두 가지를 읽었어요. 긴장감, 그리고 결의. 먼저 도착해 있던 기술진 팀장이 새로 온 인원들을 맞으며 뭔가를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 어조는 알 수 있었어요. 짧고 단단한 어조, 농담도 불필요한 격려도 없는 지금부터 일한다는 어조. 그리고 팀장이 저를 향해 돌아서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인원 도착 완료했습니다. 장비 세섭은 6시간 안에 끝냅니다. 오늘 밤부터 신형 탐지 알고리즘 실전 테스트 가능합니다. 6시간, 도착하자마자 6시간 안에 장비를 세팅하고 그날 밤부터 실전 투입하겠다고요. 시차 적응도 휴식도 기지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전선으로 뛰어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지원의 의미가 우리가 알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요. 보통 방산 기술 지원이라고 하면 일정이 있어요. 도착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회의를 열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움직이죠. 그건 매뉴얼대로의 절차이고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한국 팀은 그 매뉴얼을 전부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드론이 날아오고 있으니까요. 절차보다 생존이 먼저인 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작전실 한쪽 벽면에 새로운 모니터 4대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가져온 적어도 드론 탐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화면이었어요. 기존 레이더망에서 놓치던 300m 이하 소형 표적들이 화면 위에 하나둘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라시드 소령이 그 화면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센터장님, 눈이 생겼습니다. 눈이 생겼다. 7년간 이 기지를 지키면서 그렇게 절실한 한마디는 처음이었습니다. 드론과의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격추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지, 몇 대인지, 어느 높이로 접근하는지 모르는 채 맞는 것. 그 공포를 한국 기술진이 걷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군대가 아니라 기술로, 총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전쟁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한국이 전투부대 파병을 거절한 진짜 이유를 이해했어요. 병사를 보내는 건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지만 기술을 보내는 건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규칙을 바꾸러 온 거였어요.
한국 기술진 추가 인원이 도착한 지 이틀 뒤였습니다. 또 한 대의 수송기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청웅 2체계의 핵심 모듈 교체 부품과 신형 탐지 레이더 연동 장비를 싣고 온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당연히 이전과 같은 절차를 예상했습니다. 활주로에서 장비를 인수하고 기술진이 내려서 바로 작업에 투입되는 그런 흐름이요. 그런데 라시드 소령이 그날 아침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황과 흥분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센터장님, 오늘 수송기 영접 관련해서 아부다비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별 지시?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나오십니다. 저는 잠시 라시드 소령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왕세자가 직접 공군기지 활주로에 군용 수송기를 맞이하러, 그것도 외국 민간 기술자들의 도착을 맞이하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왕실이 공항에 나가는 건 국빈 방문 때입니다. 다른 나라 국가 원수가 올 때, 그것도 사전에 수개월간 외교 프로토콜을 조율한 뒤에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세자가 군사기지 활주로에 나와서 기술자들을 맞이한다고요. 군 역사에서 이런 전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시드 소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왕세자실에서 의전사항이 전달됐는데요. 레드카펫은 치우라고 하셨답니다. 격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맡겠다고요. 레드카펫을 치우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직접 나오신다는 건 최고 수준의 의전인데, 동시에 레드카펫을 치우라는 건 이게 행사가 아니라 가족의 마중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알다프라 기지 활주로 위에 사막의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차량 행렬이 기지 정문을 통과했어요. 경호 차량 4대, 보통 왕실 이동에 붙는 대규모 수행단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었죠. 차에서 내린 왕세자 전하는 하얀 칸두라 차림에 검은 비시트를 걸치지 않은 편한 모습이었어요. 공식 의전복이 아니라 일상복에 가까운 옷차림. 전하는 그렇게 활주로 가장자리에 서서 수송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전하 옆에 서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7년간 이 기지에서 수많은 고위 인사를 맞이했지만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수평선 끝에 회색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점은 빠르게 커져서 수송기에 윤곽이 됐고 착륙 장치가 내려오면서 활주로에 접지하는 굉금이 사막 위를 뒤흔들었죠. 수송기가 지정된 위치에 멈추고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장비 컨테이너가 보였고 그 뒤로 한국 기술자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0여 명. 이번에도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에는 공구 가방과 노트북 케이스. 그들이 활주로에 발을 디딘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막의 열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활주로 끝에 서 있는 한 남자. 이 나라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겠죠. 기술진 팀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인원을 정렬시켰습니다. 하지만 왕세자 전하는 정렬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걸어갔어요. 성큼성큼 외교적 거리감 같은 건 없이 오랜 친구에게 다가가듯이요. 전하가 팀장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들이 우리 형제라는 걸 오늘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한국어로 옮기는 순간 기술자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리면서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전쟁터에 기술자 신분으로 날아온 사람들, 불안하지 않았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직접 나와서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방탄복보다 단단한 보호막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왕세자 전하는 기술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10여 명 전원과요. 한 사람도 건너뛰지 않았어요. 악수를 하면서 통역을 통해 이름을 물었고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건 의전이 아니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였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브라이언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이 동맹에게 참전을 요구할 때 쓴 단어가 뭐였죠? 공정한 분담. 그건 비즈니스 용어예요. 왕세자 전하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쓴 단어는 형제였습니다. 같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이렇게까지 온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환영 절차가 끝난 뒤
한국 기술진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팀의 임무는 단순한 장비 추가가 아니었어요. 기존 방공망 전체를 재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진 팀장이 작전실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기지의 방공 체계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위를 보고, 청홍이는 중간을 보고, 단거리 체계는 아래를 봅니다. 문제는 이 세 층이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7년간 이 기지를 지키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구조의 맹점을 외부인이 단 며칠 만에 짚어낸 거예요. 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청홍 이 체계의 탐지 데이터를 현지 레이더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고고도에서 내려오는 표적이든 저고도에서 기어오는 드론이든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추적이 가능하도록요. 그리고 교전 우선순위를 자동 배분하는 알고리즘을 올릴 겁니다. 라시드 소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서로 다른 제조사, 서로 다른 국가의 체계를 연결하는 건데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청홍 이 체계는 개방형 아키텍처로 설계돼 있어서 외부 센서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패치와 통신 프로토콜 변환 모듈만 올리면 됩니다. 개방형 아키텍처. 이건 무기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방산 대국은 자기 체계를 폐쇄형으로 만들어요. 우리 장비만 써라. 다른 거 연결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라. 이런 식이죠.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체계와 연결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무기를 팔 때부터 이미 함께 싸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날부터 기지 전체가 공사장이 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팀을 셋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팀은 천공이 포대의 하드웨어 점검과 모듈 교체. 두 번째 팀은 레이더 네트워크 연동 소프트웨어 설치. 세 번째 팀은 기존 단거리 방공 체계와의 데이터 링크 구축. 세 팀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사흘 밤낮을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 2시에 작전실을 들렀을 때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레이더 콘솔 아래 바닥에 엎드려서 케이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등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고 옆에 놓인 종이컵에는 식은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나라도 아닌 사막 한가운데에서 새벽 2시에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왜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하늘을 같이 지키겠다고 왔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팀장이 저를 작전실로 불렀습니다. 센터장님, 준비됐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분리된 3개 화면 대신 하나의 통합 화면이 떠올랐어요. 고고도 영역의 패트리어트 탐지 범위, 중고도의 천궁, 이 커버리지, 저고도의 단거리 센서망이 하나의 지도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표적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가장 효율적인 요격 수단이 배정되고 교전 순서가 화면에 표시됐죠. 이 통합 체계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오른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비호 복합 방공 서비스라고 하지. 비호. 보호한다는 뜻이야. 비호. 아랍어로 보호를 뜻하는 그 단어에 한국의 기술이 담긴 겁니다. 한국 기술진이 그 이름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라시드 소령도 웃었습니다. 작전실에 잠깐이지만 따뜻한 공기가 돌았죠. 그런데 따뜻함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비호 체계의 첫 번째 실전 시험이 우리가 원한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거였으니까요. 레이더 화면 남서쪽 끝에서 작은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보이시죠? 적어도 300m 편대 구성 20대 이상. 예전 같으면 이 시점에서는 탐지가 안 됐을 겁니다. 보입니다. 처음으로 전부 보입니다. 저는 교전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호 체계가 가동된 지 7시간째. 실전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우리도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호 체계가 가동된 첫날 밤. 레이더 화면 남서쪽에서 점들이 밀려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23대 편대 구성이 확인된 드론의 숫자였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규모였고 접근 패턴도 거의 동일했어요. 적어도 300m 이하 불규칙한 강역으로 상해하면서 기지를 향해
북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형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전형적인 포화 공격 패턴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전부 보고 있었다는 것. 비호 체계의 통합 화면 위에 23개의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고도, 속도, 예상 진입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중 절반은 기지 외곽에 도달할 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지금은 80km 밖에서부터 추적이 시작되고 있었죠. 작전실 안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모니터 뒤쪽에서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었고, 우리 교전 통제관들은 화면 앞에 앉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시드 소령이 제 옆에 서서 헤드셋을 귀에 대고 각 포대와 교신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포대 교전 준비 완료. 비호 체계 자동 배분 모드 대기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23개의 점. 각각의 점 옆에 비호 체계가 자동으로 배정한 요격 수단이 표시돼 있었어요. 고도가 높은 세대에는 천궁2가, 저고도로 기어오는 14대에는 단거리 요격체가, 중간 고도의 6대에는 대공포 연동 사격이 할당돼 있었습니다. 한 화면 위에서 3개의 층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였어요. 일주일 전에는 각각의 포대 지휘관에게 무전으로 소리치며 표적을 배분해야 했던 걸 지금은 알고리즘이 1초 만에 해내고 있었습니다. 교전 개시. 제 입에서 그 두 글자가 나오자 작전실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천공 2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화면 위에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고고도 표적 세대가 30초 안에 격추됐습니다. 동시에 저고대에서 단거리 요격체가 연속 발사됐어요. 화면 위의 점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마치 불 켜진 건물의 창문이 층층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이전에 드론 공격에서는 이 시점에서 혼란이 시작됐었거든요. 어떤 포대가 어떤 표적을 쏘는지 겹치고 통신이 엉키고 같은 드론에 두 발이 낭비되는 일이 수시로 벌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비호 체계가 교전 중복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었어요. 한 표적이 요격되면 즉시 다음 우선순위 표적으로 자원이 재배치됐습니다. 낭비가 없었어요. 한 발, 한 대, 한 발, 한 대. 수술실에서 메스를 쓰듯 정확했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 라시드 소령이 소리쳤습니다. 23대 중 21대 격추 확인. 자녀 2대 기지 외곽 30km 이탈 중 23대 중 21대. 요격률 91%. 일주일 전 같은 규모의 공격에서 우리가 기록한 요격률이 65%였습니다. 나머지 35%가 기지까지 뚫고 들어왔었죠. 그게 이제 91%. 자녀 2대마저 기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주하고 있었어요. 작전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오히려 믿기지 않는 침묵이었죠. 라시드 소령이 헤드셋을 천천히 내리며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 팀장이 모니터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도 자부심도 없었어요. 대신 묵직한 안도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방금 자기 손으로 만든 체계가 사람을 살렸다는 걸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센터장님, 첫 실전 데이터 수집 완료했습니다. 내일까지 분석 끝내고 알고리즘 미세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첫 실전 테스트에서 91%를 기록했는데 미세 조정을 하겠다고요. 저는 그 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DNA를 본 것 같았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90일이 나왔으니까 95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95가 나오면 98을 향해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열흘 동안 드론 공격은 6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규모를 키운 적도 있었고 접근 경로를 바꾼 적도 있었어요.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들어온 적도 있었고 한낮에 태양을 등지고 접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호 체계는 그때마다 패턴을 학습하며 대응했어요. 요격률은 93, 95, 94, 97. 한 번도 9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브라이언이 어느 날 저녁 제 사무실에 들어오며 태블릿 하나를 내밀었어요. 미 중부사령부 정보 분석실에서 넘어온 기밀 문서였습니다. 하산, 이거 봐.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 보고서가 입수됐어. 화면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이랬어요. 걸프만 전역에서 드론 작전의 성공률이 급락하고 있다. 특히 UAE 방면은 재앙적 수준이다.
작전 개시 초기 드론 임무 성공률 73%, 현재 12%, 73에서 12. 여러분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10대를 보내면 7대가 목표에 도달하던 것이 이제는 10대를 보내면 한 대만 겨우 도달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9대는 하늘에서 떨어져요. 군사작전에서 성공률 12%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과 같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원을 투입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고서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최고국가안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UAE 방면 방공체계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했다. 기존 서방체계와 다른 미확인 요격 시스템이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확인 요격 시스템. 그들은 자기들을 막고 있는 것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기술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왜 갑자기 방공망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들의 분석관들은 미국의 신형 체계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죠.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 20명이 사막에서 밤새 코드를 고치며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들은 초강대국의 최신 무기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전쟁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은 하늘에서 드론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이 보고서의 이 한 문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보고서의 뒷부분에는 더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론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란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은 드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적의 방공체계가 예상을 초월한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정치 지도부에서는 수천 대의 드론에 투입한 예산, 대비 성과가 재앙이라며 군사지휘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적이 우리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 서로 탓하고 있다고. 이건 전쟁에서 가장 좋은 신호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적의 내부 분열은 어떤 폭격보다 효과적인 타격이에요. 73%의 성공률을 믿고 드론 전략에 국가적 자원을 올인했는데 그게 12%로 주저앉았으니까요. 마치 주식시장에서 올인한 종목이 90% 폭락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시작하면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드론 공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밀려오던 편대가 사흘에 한 번으로, 그것도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마지막 공격은 겨우 8대. 비호 체계가 전부 격추했습니다. 8대 중 8대. 100%. 그날 밤 작전실이 처음으로 고요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밤, 7년간 이 기지를 지키면서 가장 감사했던 침묵이었어요. 저는 작전실을 나와 기지 외곽을 걸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인데 드론이 날아다니던 하늘과 지금 이 하늘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옆에서 라시드 소령이 걸음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시설을 폭격했고 일본은 11시간 동안 말을 했고 유럽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라시드 소령이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은 기술자 20명을 보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폭격, 11시간의 말, 끝없는 검토, 그리고 20명의 기술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적의 내부 보고서가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73%에서 12%. 전쟁의 흐름을 바꾼 건 폭격이 아니었고 연설이 아니었고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코드 한 줄, 알고리즘 하나, 밤새 바닥에 엎드려 케이블을 연결한 손. 그것이 전쟁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드론 공세가 사실상 무력화된 뒤 저는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비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레이더 화면 위에 경보 빈도도 확연히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술진 팀장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방공체계가 안정되면 기술진의 업무 강도는 줄어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하고 교대 근무를 정상화하고 좀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팀장은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았어요. 새벽마다 작전실이 아닌 통신실에서 장시간 통화를 하고 있었고 서울과 수시로 보안 회선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통신실에 자주 계시던데 추가 기술 이슈라도 있습니까? 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센터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이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만은 아니었다. 그 말에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팀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중동 전역에 한국 교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민간 항공편이 대부분 끊겼고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바레인에 있는 교민들이 고립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방공 지원과 동시에 교민 보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민 보호. 저는 그 네 글자를 듣는 순간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체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방공체계 지원은 퍼즐의 절반이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자국민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개의 목표가 하나의 작전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한국이 전투부대 파병은 거부하면서 기술 지원만 고집했는지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전투부대를 보내면 전쟁의 당사자가 돼요. 전쟁 당사자가 되면 교민 보호 작전이 외교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적성국이 한국 민간인까지 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요. 기술 지원만 유지하면 한국은 비전투 협력국의 지위를 지키면서 동시에 교민을 안전하게 빼올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한 수가 아니라 세 수 앞을 내다본 거였어요. 동맹을 지키면서 국민을 보호하면서 전쟁에는 휘말리지 않는다.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며칠 뒤 라시드 소령이 긴급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센터장님, 한국 대사관 측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 고립된 한국 교민 214명의 구조를 위해 UAE 영공과 공항시설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14명, 그 숫자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 214명의 민간인이 갇혀 있는 거예요. 건설 노동자, 무역업 종사자, 유학생, 가족 단위 체류자, 총도 없고 방탄복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포격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측이 공개한 구조 대상 명단을 보니까요. 이름, 나이, 체류 사유, 건강 상태, 긴급 연락처까지 전부 정리돼 있었어요. 214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가 빠짐없이요. 이건 며칠 만에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평상시부터 자국민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요청은 곧바로 아부다비 국방부를 거쳐 왕세자실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외국 군용기의 영공 통과와 공항시설 사용 허가는 수주간의 외교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양국 외교부 간 공문 교환, 법률 검토, 안보 심의를 거쳐야 하죠. 답이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4시간 만에 왕세자실에서 전면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영공 개방, 알다프라 기지 활주로 사용 허가, 급유 및 정비 지원, 그리고 UAE 공군 호위기 편대의 수송기 에스코트까지. 라시드 소령이 승인 문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이건 일반적인 영공 통과 허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군사 자산을 한국 구조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맞았습니다. UAE는 단순히 길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같이 구하러 가겠다고 한 거였죠. 왕세자실의 공식 회신 문서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형제국의 국민은 우리의 국민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형제국의 국민은 우리의 국민이다. 저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외교 문서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건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본 일이었어요. 작전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 2대가 인천에서 이륙해 알다프라 기지에 중간 기착했고 급유와 정비를 마친 뒤 베이루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UAE 공군 전투기 4대가 수송기 양옆에서 호위 비행을 했어요. 전쟁 지역 상공을 민간인을 태우고 날아가는 수송기를 아랍에미리트 전투기가 지키는 모습. 형제국이라는 단어가 하늘 위에서 실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베이루트에서의 구조 과정은 나중에 한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항구 인근에 집결한 교민들을 한국 군 수송팀이 인수하고 부상자와 노약자를 먼저 탑승시킨 뒤 나머지 인원을 순차 탑승시키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수송기에 탑승한 인원 명단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214명이 아닌 216명이 집계된 겁니다.
두 명이 더 있었어요. 한국 교민이 아닌 사람 두 명. 일본 국적의 민간인이었습니다. 베이루트 항구에서 한국 교민들과 함께 대피소를 쓰고 있던 일본인 사업가 부부였다고 합니다. 일본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구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민간 항공편은 전부 끊긴 상태에서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 수송팀 현장 지휘관이 본국에 즉시 보고했고 서울에서 내려온 지시는 단 한 줄이었다고 합니다. 태워라, 태워라. 국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곳에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태운 겁니다. 216명을 실은 수송기가 알다프라 기지에 착륙했을 때 저는 활주로에 나가 있었습니다. 수송기 뒷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손을 꼭 잡은 채 사막의 햇살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살아서 안전한 곳에 발을 디딘 사람들의 얼굴, 그건 어떤 전쟁 영화보다 강렬한 장면이었어요. 마지막에 내린 두 사람이 일본인 부부였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그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 두 사람은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한국 수송팀 현장 지휘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식 인사였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는 그 인사를 한참 동안 유지했어요. 지휘관이 당황해서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든 뒤에도 계속 아리가토를 반복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자국민이 전쟁터에서 고립됐는데 구조한 건 한국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여당 측 답변은 이랬어요. 해당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자위대 파견이 불가능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쟁터가 안전하면 그건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인도적 조치에 감사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일본 언론 일부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한국 군용기가 일본 국민을 구조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표현했고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표명 한 줄. 그게 전부 1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서 파병을 막았던 그 국회에서 자국민 구조에 대한 논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감정적 논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전투부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자를 보내 방공망을 살렸습니다. 그 방공망으로 확보된 안전한 하늘을 통해 자국민 214명을 구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 국민 2명도 함께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략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교민들이 알다프라 기지 내 임시 체류시설에 머무는 동안 한국 기술진은 여전히 작전실에서 비호 체계를 돌리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하늘을 지키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같은 기지 안에서 같은 시간에. 라시드 소령이 임시 체류시설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한국 교민 중에 아이가 17명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가 생후 8개월이었고요. 생후 8개월.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아기가 베이루트의 포격 소리를 들으며 있었던 겁니다. 그 아기를 안고 수송기에 오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수송기를 띄운 나라, 그 수송기를 호위한 나라, 그 수송기가 내린 활주로를 열어준 나라. 국가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날 알다프라 활주로 위에서 받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이 위험할 때 데리러 오는 것이고 형제국의 국민이 위험할 때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고 국적이 다른 사람이 옆에 서 있을 때 태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론 공세가 멈춘 뒤에도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쟁의 무대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적의 내부로 옮겨간 거였죠.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전략 실패 소식은 조각조각 흘러들어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정보 브리핑, 걸프만 합동정보센터의 분석 보고서, 그리고 브라이언이 비공식적으로 건네주는 출처 불명의 문서들까지 퍼즐 조각을 맞추듯 상황을 재구성하다 보니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윤곽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최고국가안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보고한 내용의 골자는 이랬습니다. 드론 전략은 실패하지 않았다. 적의 방공체계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한 것이다. 추가 예산을 배정하면 새로운 유형의 드론으로 돌파할 수 있다.
한마디로 더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치 지도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 외부에 유출됐는데 그 내용이 이랬어요. 수천 대의 드론에 쏟아부은 예산이 모래바람에 날아갔다. 국가 자원을 낭비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예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전쟁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더 이상 전략적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청산의 시작이거든요. 브라이언이 분석 보고서를 펼치며 제게 설명했습니다. 하산, 이란 내부 구도가 갈라지고 있어. 혁명 수비대는 우리한테 더 좋은 무기를 줬으면 이기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정치권은 애초에 드론 전략을 밀어붙인 게 실수였다고 방역하고 있어. 서로 칼을 들이대는 중이야. 서로 칼을 들이대는 중. 저는 그 표현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 조직과 정치 조직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 나라의 전쟁 수행 능력은 급격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적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향하기 시작하니까요. 권투 시합 중에 코너에서 트레이너와 선수가 싸우는 꼴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혁명수비대 산하 드론 개발부서 책임자가 경질됐다는 정보였어요. 그것도 공식적인 인사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의 해임이었다고 합니다. 후임자가 부임한 지 이틀 만에 기존 드론 생산 라인 3곳에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란 스스로가 드론 전략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행동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라시드 소령이 이 정보를 듣고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이건 우리가 직접 폭격한 것보다 더 큰 타격 아닙니까? 생산 라인을 스스로 멈춘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드론 조립시설 3곳을 파괴했을 때 이란은 이틀 만에 다른 곳에서 다시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시설을 부셔도 의지는 부서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의지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만들어봤자 떨어지니까, 보내봤자 격추되니까. 73%가 12%로 곤두박질 친 그 숫자가 생산 라인의 전원을 끈 거였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이란 한 나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드론 위협이 사라지자 걸프만 전역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각자의 방공망에 웅크리고 있던 나라들이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에서 우리 아부다비 국방부로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UAE가 운용 중인 통합 방공 체계의 기술 사양을 공유해 줄 수 있는가? 비호 체계에 대한 문의였죠. 그 뒤를 바레인이 따랐습니다. 그 다음은 카타르, 그리고 오만까지. 걸프협력회의 6개국 중 4나라가 거의 동시에 같은 질문을 해온 겁니다. UAE의 방공망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자기 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걸프만 국가들은 서로 동맹이지만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데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각자의 방공망은 각자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드론 전쟁을 겪고 나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걸프협력회의 긴급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 저도 기술 브리핑 참석자로 배석했습니다. 회의장에는 6개국의 장성급 인사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대형 스크린의 비호 체계의 작전 성과 데이터가 띄워졌어요. 요격률 추이 그래프, 드론 침투 감소 곡선, 이란 내부 보고서의 핵심 수치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을 때 사우디 측 공군 참모차장이 질문했습니다. 이 체계의 핵심 기술 제공국이 어디입니까? 우리 국방차관보가 답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장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우디 장성이 옆에 앉은 참모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바레인 측 대표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카타르 측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아무도 놀라움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정적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방공의 맥락에서 불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실전 검증 완료라는 수식어와 함께요. 회의 직후 4개국이 거의 동시에 한국방위사업청에 공식 기술 협의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호 체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합 방공 솔루션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브라이언이 이 소식을 듣고 제 사무실에 와서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산,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어. 우리가 이 지역에 수십 년간 패트리어트를 팔았잖아. 수조 달러어치를. 그런데 실전에서 저가 드론 앞에서 한계를 보인 건 우리 체계야. 한국은 기존 장비의 소프트웨어 패치 하나로 판을 뒤집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감탄에 가까웠어요. 미군 연락 장교가 경쟁국의 기술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명확하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며칠 뒤 국제 군사 전문 매체들에서 분석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긴급 보고서의 제목이 기억납니다. 걸프만 방공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 기술이 만든 새로운 방정식이라는 거였어요. 보고서의 핵심 논지는 이랬습니다. 지난 30년간 중동 안보 구조는 미국산 무기 체계를 축으로 구축돼 왔다. 그러나 저가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 기존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실전에서 해결한 것은 한국의 통합 방공 기술이었다. 이는 중동 안보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 재편? 그 단어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30년간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한 중동 방공 시장에 한국이 실전 성적표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결과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전장에서. 라시드 소령이 그 보고서를 읽고 나서 묘한 행동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작전실 한쪽에서 아직 야근 중인 한국 기술진 팀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팀장은 모니터 앞에서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고 옆에는 식은 커피와 메모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세계 안보 질서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각에 작업복 차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거였어요. 라시드 소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저 사람이 저기서 코드 한 줄 고칠 때마다 테헤란의 장군 하나가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온 건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 한 명의 코드가 장군의 별보다 무거운 시대가 온 겁니다. 사우디 측에서 한국과의 방공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바레인도 같은 의사를 밝혔고요. 걸프만 전역에 한국 방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무기를 사고 파는 건 거래입니다. 하지만 방공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한다는 건 안보를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같이 지킨다는 뜻이고 위협을 같이 감시한다는 뜻이고 유사시에 같이 싸운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중동 안보 구조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선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술자 20명이었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기술자, 미사일이 아니라 알고리즘, 폭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패치. 그것이 적의 내부를 무너뜨렸고 동맹의 지형을 바꿨고 30년 된 안보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더 많이 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더 정확하게 막는 것이, 더 똑똑하게 연결하는 것이, 더 빠르게 고치는 것이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한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사막의 바람은 여전했습니다. 알다프라 기지 위로 불어오는 건조한 공기, 활주로 위에 아지란기처럼 피어오르는 열기, 그리고 더 이상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작전실의 고요함. 전쟁이 끝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더군요. 드론 위협이 공식적으로 무력화됐다는 합동정보 평가가 내려온 날, 저는 작전실 의자에 앉아 빈 레이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점 하나 없는 깨끗한 화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화면 위에 수십 개의 점이 밀려오던 그 화면이 지금은 사막의 밤하늘처럼 고요했어요.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전하께서 공개석상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신다는 거였어요. 걸프만 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와 감사 표명이라고만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큰 기대 없이 생중계 화면을 켰어요. 외교적 성명이란 건 보통 정제된 문장으로 포장된 의례적 감사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전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 그분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영국보다 먼저, 걸프만 동맹국보다 먼저 수십 개국의 외교관과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나라의 국가 원수가 가장 먼저 부른 이름이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형제국입니다. 형제국, 이 단어가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전 세계에 중계되는 자리에서 선언된 겁니다. 외교 무대에서 형제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동맹보다 무겁고 파트너보다 깊고 우방보다 뜨거운 단어예요. 그건 계약이 아니라 혈연에 가까운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전하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아랍에미리트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사막 위의 도로도 건물도 변변치 않았던 그 시대에 한국 노동자들이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요. 50토가 넘는 열사 속에서 맨손으로 건설 현장을 일으킨 사람들. 지금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는 건물 중 상당수의 기초를 그들이 닦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석유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시작됐습니다. 라시드 소령이 제 옆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라시드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라시드의 할아버지가 70년대에 건설부 공무원이었고 한국 건설사 현장을 직접 관리했던 분이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전하의 성명은 계속됐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노동자를 보냈습니다. 30년 전에는 엔지니어를 보냈습니다. 10년 전에는 군사교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가 등을 돌린 순간에 한국은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노동자, 엔지니어, 교관, 기술자. 50년의 시간 속에서 보내는 사람의 직함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순간에 사람을 보내는 나라. 위험한 곳에 사람을 보내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다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전 세계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하가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방식이었죠. 위기의 순간에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참여를 전면 거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우리는 존중합니다. 다만 같은 시간에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를 세계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 그 두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11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같은 시간에 한국 수송기는 이미 하늘에 있었습니다. 파견 거부 결정이 내려지는 같은 시간에 한국 기술자들은 사막에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죠. 시간은 같았지만 선택은 달랐고 선택이 다르니 결과도 달랐습니다. 성명이 끝난 뒤 비공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에 대한 감사 행사였어요. 장소는 아부다비 대통령궁 내부의 접견실이었는데 저도 배석 초청을 받았습니다. 접견실에 들어섰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국 기술진이었어요.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정장으로 갈아입고 서 있었는데 평소 작업복 차림만 보던 제 눈에는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밤새 땀 흘리던 그 손이 지금은 양복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왕세자 전하가 들어오셨습니다. 기술진 팀장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어요. 활주로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방식이었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감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UAE 국방 공로 훈장이었어요. 외국 민간인에게 이 훈장을 수여한 건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라시드 소령이 귀띔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훈장 수여가 끝나고 왕세자 전하가 마이크 앞에 서서 짧은 감사 인사를 하려 했어요. 원고가 준비돼 있었고 전하는 그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한국의 기술자 여러분은 우리의 거기서 멈추셨습니다. 전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원고를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한 박자, 두 박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접견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전하가 고개를 살짝 숙이시더니 원고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원고 없이, 준비된 문장 없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전하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온 이유를 저는 압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 순간 접견실 안에 소리 없는 파동이 퍼졌습니다. 한국 기술진 중 몇 명의 눈이 붉어졌어요. 팀장은 입술을 꽉 깨물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옆에 선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은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거였죠. 라시드 소령이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눈이 뜨거웠어요. 7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함이라고 배웠는데 그 순간만큼은 약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기술진이 접견실을 나설 때 왕세자 전하가 팀장의 어깨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랍어로 한마디 하셨는데 통역이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히라고 하셨거든요. 아랍어로 내 형제라는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만 쓰는 호칭입니다. 팀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국식 인사를요? 왕세자 전하의 아랍식 포옹과 팀장의 한국식 인사가 교차하는 그 장면.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동맹의 모습이구나. 서류에 적힌 동맹이 아니라 가슴에 새긴 동맹. 브라이언이 나중에 이 행사 소식을 듣고 제게 말했습니다. 하산, 우리 미국이 이 지역에서 50년간 주둔했지만 어떤 걸프 국가 지도자도 미군에게 형제라고 부른 적은 없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로 유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관계가 그렇죠. 수십억 달러의 무기 거래, 에너지 수급 계약, 시장 접근권 교환. 그런 관계는 이해관계가 바뀌면 사라져요. 주식시장에서 손절하듯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국과 UAE 사이에 50년간 이어져 온 건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70년대에 사막에서 땀 흘린 노동자의 성실함이 신뢰가 됐고 그 신뢰가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엔지니어의 기술이 됐고 그 기술이 더 쌓여서 작전실에서 함께 하늘을 지키는 형제가 됐어요.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작전이 공식 종료된 날 한국 기술진이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포장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인수인계 매뉴얼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허전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떠나면 작전실이 넓어지겠지만 동시에 텅 비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이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비호 체계 유지 보수 매뉴얼은 전부 아랍어로 번역해뒀습니다. 기술 한 라인은 24시간 가동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팀장님, 당신들은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웃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떠나는 날에도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를 이륙하는 걸 저는 작전실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회색 기체가 사막의 푸른 하늘 속으로 작아지다가 점이 되고 점이 사라졌어요. 라시드 소령이 옆에서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수송기를 향해. 군인이 민간 수송기에 경례하는 건 규정에 없는 일이지만 라시드는 수송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의 한가운데에서 방공작전센터장으로 7년을 살아온 사람이 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와야 보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외면할 때 달려온 나라,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온 나라, 군인이 아니라 기술자로, 총이 아니라 코드로, 전쟁이 아니라 방어로 판을 바꾼 나라, 그리고 그 와중에 자국민 214명을 구하고 다른 나라 국민 2명까지 품은 나라. 국가의 품격이란 게 있다면 그건 경제 규모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방비 순위로 매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국가의 품격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단어로 정의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형제.